오늘 컨텐츠는 버블 경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 튤립 버블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버블이라고 보시고, 지금 설명할 버블은 두 번째 버블입니다. 튤립 버블과는 별개로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고, 영국은 17세기 후반인 1690년대에 주식회사 붐이 일어날 정도로 초기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물리학이랑 고등수학의 기초를 세우고 중력을 밝혀낸 아이작 뉴턴, 경제학의 기초를 세운 애덤 스미스, 제약의 기초를 세운 로버트 보일,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제임스 와트 등이 이 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산업혁명과 동시에 과학혁명이 일어났고, 이들 덕분에 인류가 현대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고, 이때는 벤처기업들이 막 생겨나고 있었어. 근데 이 벤처기업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벤처기업이 아니에요. 되게 특이한 발명품을 만들어 파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피아노, 쥐덫, 보물선을 찾아서 보물을 먹어보자! 이런 형식의 되게 독특한 벤처기업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망하고 이후 동인도 회사나 영국 최초의 보험회사인 선파이어 등의 주식회사들이 또 이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이 회사가 등장하십니다. 1711년 로버트 할리 백작과 존 블런트 등 영국의 은행가들이 남미 지역의 무역을 위해서 더 사우스시 컴퍼니라는 남해 회사라고 불리는 교역 회사를 차립니다. 이 사우스시 컴퍼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 남해 회사라고 제 임의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회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 1720년에 재앙이 시작돼 사우스 컴퍼니의 이야기는 1689년 국채 발행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 봅시다. 1720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89년에 있었던 일을 이해해야 돼요. 자, 영국의 윌리엄 3세가 등장합니다. 이 영국의 윌리엄 3세는 1689년에 왕위에 오른 뒤에 많은 세금을 걷었던 걸로 유명한데, 여러분, 유럽의 족보가 되게 엉망이잖아요. 사촌이랑도 결혼하고, 저 먼 친척이랑도 결혼하고, 다른 나라에서 공주랑 왕자랑 결혼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윌리엄 3세 역시 족보 때문에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국왕이었으며 네덜란드의 실질적인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 일어나는 일을 다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코틀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스코틀랜드 반란을 진압해야 돼요. 그리고 아일랜드에서는 또 프랑스의 지지를 받아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또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영국이랑 프랑스랑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이것도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뭐예요? 돈이죠.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막대한 돈이 필요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윌리엄 3세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기 시작해요. 별별 세금을 다 걷습니다. 우표에도 세금을 붙여서 우표세를 받고요. 창문 개수가 많으면 더 부유하다라고 생각해서 나름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걷자 싶었는지 창문 개수마다 세금을 붙입니다. 창문세가 이때 생겼어요. 원래 이 창문세가 생기기 전에는 난로세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난로가 많으면 그만큼 집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로마다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하지만 이 윌리엄 3세가 난로세를 없애버리니까 난로세 대신에 할 만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창문세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원래 왜 난로세가 폐지가 됐냐면, 난로세를 부과하려면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난로 개수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이게 불편한 거야. 수시로 와가지고 난로를 확인하니까 우리 난로 쓰지도 않는데 그냥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걷어가니까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드니까 반발을 했고 윌리엄 3세가 이거 대신에 창문세를 만들었는데 창문은 그냥 밖에서 봐도 그냥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창문세를 걷는 겁니다. 근데 그냥 창문이 아니라 그냥 벽에 구멍만 뚫려 있어도 이걸 창문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창문을 막기 시작합니다. 창문을 다 막아요. 아무도 햇빛을 보지 않아요. 그 정도로 세금 부과가 심각했어요. 프랑스에서도 이런 창문세가 있었는데 창문을 그냥 구멍 뚫린 걸로 다 대체할 수 없으니까 프랑스에서는 대신에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이렇게 규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걸 피해가고자 창문을 길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프랑스 건물들이 창문이 길쭉길쭉한 게 많아요. 자, 창문세를 걷었으니까 뭐 토지세 당연하죠? 행상인들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려고 하면 행상인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마부들도 세금을 내요. 마부들도 세금을 내고 결혼하려면 결혼세도 내야 되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세도 내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들 너무나 억울하게 독신으로 살려면 독신세도 내야 돼요. 혼자 살다가 죽는 것도 너무 억울한데 죽을 때에도 매장세를 또 내야 돼요. 세상에 산 거 죽은 거 상관없이 산 사람 죽은 사람 상관없이 그냥 세금을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세금을 걷어들이면서도 전쟁 비용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갔고 그러자 의회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됩니다. 원래 그 전에도 국채라는 개념은 있었는데 국왕이 나라인 이 시대에 이게 왕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개인적 채무인 건지 아니면 정말 국가를 위해서 빌린 국가적 채무인 건지 구분하기도 힘들었고 이렇게 윌리엄 3세처럼 세금을 닥닥닥 긁어 모아도 전쟁하는데 다 써버리고 원금 갚기 힘들면 그냥 모라토리엄 선언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야 우리 못해. 야 우리 이거 못 갚어. 야 우리 파산. 이거 해버리면 뭐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디폴트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는 새로운 국채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민영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을 설립을 해서 국왕의 지출을 위한 기구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발행한 은행권을 법정 화폐로 쓰는 대신에 원금을 안 갚아도 되고 그냥 이자만 갚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려워요? 12년의 기한을 두고 면허를 갱신하는 조건으로 유한 책임의 법인 성격을 띠고 정부랑 거래를 하면서 정부한테 꿔준 만큼의 돈을 지폐 발행권으로 보장을 받아서 이거를 그냥 푸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1694년에 잉글랜드 은행이라는 게 처음 설립이 됩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민영이에요, 민영.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이 잉글랜드 은행이 설립이 처음 됐는데 이 설립에 참여한 금융가들이 주로 네덜란드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덜란드는 뭐 했어요? 이미 튤립 버블을 거쳐갔고 돈 버는데 빠삭한 사람들이야. 돈을 좀 만져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중에는 유대인들도 꽤 있었어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프랑스랑 6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10만 파운드만 이자로 주면 당장 120만 파운드를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만 파운드 주면 12배가 돌아오는 거잖아. 우리는 원금을 안 갚아도 되는데. 그러자 영국이 이걸 빌립니다. 이렇게 세계가 채무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결국 전쟁에서는 졌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은 이렇게 주식회사의 형태로 전시에 창립이 되었고 1694년부터 지폐를 발행했어요.
이때는 수제 지폐예요. 지폐를 직접 적었어. 얼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뿌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지폐라는 게 없었으니까 찍어낼 만한 기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직접 적고 이거를 꽝 이렇게 찍어주고 지폐 이거 갖고 오면 돈 바꿔줌. 이런 식으로 너네 이거 쓰면 금화 얼마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지폐를 발행했는데 지폐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동전을 썼습니다. 자, 근데 동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동전에 대한 작은 상식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동전이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악화랑 양화로 구분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전을 녹였을 때 이 가치가 동전의 액면가보다 높으면 양화예요. 근데 이 동전을 녹여서 사용했을 때 이 가치가 동전의 액면가보다 낮으면 악화예요. 그래서 양화일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동전을 녹여서 쓰면 낫잖아요. 그래서 동전의 가치가 액면가보다 낮은 약화일 경우에 시중에 동전이 원활하게 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전을 녹여봤자 차라리 그냥 동전째로 갖고 있는 게 훨씬 돈이 되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이 동전을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권한은 모두 국가에 있었습니다. 이 국가는 동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화폐 주조세를 따로 걷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냥 은이랑 금이 막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이랑 금으로 동전을 찍어내야 하니까 같은 값만큼의 금이랑 은을 걷어서 화폐로 만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은으로 은화 1실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은화 1실링을 녹여서 팔면 1실링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실링만큼의 은화를 동전으로 만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은은 화폐의 실질 가치고 1실링이라는 건 명목 가치예요. 자, 근데 나라는 어때요? 또 이렇게 중세고 감시하는 사람 없고 그러면 세금 조금이라도 더 남겨먹고 싶죠. 그래서 이 1실링의 은화에 싼 구리 같은 걸 섞어서 불량화폐를 만들어냅니다. 나라에서요. 그리고 세금을 횡령하는 거예요. 이걸 세뇨리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세뇌라주라는 화폐 주조세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특히나 1500년대 헨리 8세가 이 불량주화를 엄청나게 찍어냈어. 그래서 은화의 은 함량이 점점 떨어져서 분명 은 1실링인데 은이 30%밖에 안 들어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불량화폐를 찍어내자 사람들은 실질 가치가 높은, 그러니까 은 100%인 은 함유량이 높은 은화는 집에다가 그냥 계속 박아두는 거예요. 나중에 은 값이 뛰면 이거를 녹여가지고 은 괴로 팔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되니까. 그리고 실질 가치가 낮은 은 함유량이 낮은 동전은 그냥 쓰는 거예요. 막 쓰고 다녀요. 어차피 은 함유량이 높은 은화는 우리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엘리자베스 1세 때는 나라에 은이 없어서 무역 대금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집집마다 은을 다 쟁여놓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토마스 그레샴이라는 사람이 원인을 밝혀냅니다. 불량 은화의 유통 때문에 나라에 은이 없다 라는 걸 밝혀냈고, 이때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그레샴의 법칙이 생기게 된 겁니다. 구축한다라는 건 무언가를 쌓아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밀어낸다, 자리를 빼앗아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구축한다에는. 그래서 결국 나쁜 통화는 좋은 통화를 밀어낸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레샴의 법칙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17세기 말쯤에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 동전의 옆을 깎습니다. 이 동전의 옆을 깎는 걸 클리핑이라고 불러요. 혹은 가죽 가방 같은 데에다가 동전을 여러 개를 집어넣고
막 흔들어요. 그러면 이게 가루가 돼서 조금씩 떨어져 나오거든요. 이런 방식인 스웨팅을 통해서 가루를 모아다가 파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옆면을 깎는데 티가 안 나요? 여러분 안 깎고 싶을까요? 요따위로 생겼는데요. 요렇게 생겼는데 안 깎고 싶겠어요? 어차피 내가 조금 깎아도 티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은화를 여러 개를 두고 계속 이걸 깎는 거야. 자, 그러자 나라에서는 멀쩡한 동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동전이 어떤 거는 이만한데 어떤 거는 요만해. 그래서 이때 동전을 깎다가 이 깎은 거를 파는 걸 걸리면 500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됐어요. 그리고 심하면 뺨에다가 범죄자의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안 걸리면 장땡이거든요. 그렇죠? 그러자 금세공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금괴 판매를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내가 금괴나 은괴를 진짜로 팔고 싶을 때 이거는 내가 동전을 깎아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진짜 집에 갖고 있던 거예요. 나 이거 팔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이걸 동전을 깎아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팔아야 됐어요. 자, 그러나 이 모든 절차를 거치고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거야. 새로운 동전을 발행을 할지 아니면 불량 주화처럼 가치를 더 낮춰서 발행을 할지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옛날 동전을 그대로 쓰자라고 결론이 났는데 그러기에는 또 사람들이 이 동전을 훼손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당시 영국의 조폐국장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동전 옆면에 톱니바퀴처럼 빗금이 나 있잖아요. 그걸 발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동전을 톱니바퀴가 옆에 있는데 이걸 깎게 되면 톱니바퀴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거 너 깎은 거니까 이거 나 동전으로 취급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르면 티가 날 수밖에 없게. 그리고 만약에 이걸 자르더라도 결국 톱니를 또 만들어야지 이 은화를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깎지 않겠죠. 처음엔 이런 식으로 톱니바퀴를 만들었어요. 정말 옆이 톱니바퀴처럼 울퉁불퉁하게 생겼죠. 그리고 요런 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점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동전처럼 동그랗게 이 안에 빗금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1700년대, 1800년대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 톱니바퀴형 동전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당시 조폐국장이 바로 많이 봤죠?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 톱니바퀴형 동전은 지폐가 생길 때까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고 지금 우리들도 이 톱니바퀴가 있는 빗금이 쳐져 있는 동전을 사용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시 윌리엄 3세의 국채 발행과 대채무 시대가 열린 때로 돌아가 봅시다.